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간다니까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더니 뭐라는 거니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코리아를 갑니다. 주님이여 잘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마사리크와 이승만의 개인적 교양, 또 미국에서 얻은 학력 등등 이런 것들이 외교 독립론을 주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개인적 신용을 보여줄 길은 사실상 학력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학력 더하기 기독교. 그러니까 이승만은 모든 회의를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순회를 할 때도 교회로 순회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가 미국 사회가 움직여가는 게 기독교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하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서부개척이 끝난 다음에 그 국력이 외부로 뻗칠 때 뭐를 갖고 뻗쳤는가 하니 선교예요. 선교와 통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세계사하고 다른 거죠. 국력이 뻗치면은 그 무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땅을 뺏고 백성은 노예로 삼고 자원은 다 뺏어오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미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1880년 우리나라가 맺었어요. 첫 문장이 조선국의 임금님하고 대조선국의 임금님하고 미국의 대통령은 영구 평화를 위해서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조약의 이름이 조미, 그러니까 한미죠. 우호, 친구로서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공화국, 두 번째가 우호, 친구, 세 번째가 통상 항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는 거니 만유의 대주제한테 우리는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국제연합이나 국제연맹이나 이 국제적인 국가의 기구가 없을 때니까 그거에 대신해서 만유의 대주제한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독립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립선언을 자세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독립을 하면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국가로서의 의무 다한다는 게 세 가지 들고 있어요. 하나는 동맹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친구가 되면 동맹권. 둘째가 전쟁 선포권. 세 번째가 평화조약권. 네 번째가 통상조약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감옥에서 이승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 가서 더 깊이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잘 알다시피 학사, 석사, 박사. 그러니까 이제 독립 정신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통상을 가지고 미국 가서 그걸 더 심층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박사학위 논문이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자유민주공화국, 두 번째가 자유국가연합체, 세 번째가 자유통상, 자유항해, 통행. 이거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은 당대에는 성립하기가 불가능했던 기적적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적 문헌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게 출판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난 10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한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그전까지는 중국에 예속돼 있었잖아요. 종주국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호종가 무슨 조에서 우리나라를 관리했고. 근데 말하자면 독립을 거기다 대고 외친 거죠. 우리는 독립국이다. 예. 이승만은 이제 미국 독립정신이라든가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공포로 석방 때 이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격분한 방문단이 오니까 거기다 대고 미국 독립정신과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을 존중해서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예. 오히려 미국 대표단보다 더 미국 사회에 정통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침묵시켰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정신 이걸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말씀대로 기독교 정신, 그 다음에 실용주의, 그리고 기독교 정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미국이 건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통상으로, 우호로, 친구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건 상대방한테부터 얻고 상대방이 없는 건 나한테서 가져가고 해서 그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다. 이건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니? 공산주의 시저 마르크스나 그 후예들은 지금까지 국가와의 국가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저 러시아가 소련이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옛날식의 관계죠. 네, 국제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맞습니다. 왜 그런 거니? 공산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믿질 않잖아요. 네. 그러므로 시장의 기능을 믿지 않으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 관계가 시장 중심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평화롭게 설명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무슨 부등가 교환이니 이런 게 등장해서 한번 잠깐 일세를 풍미했는데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사회주의 우호 가격.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뭔가 하니 시장이야말로 이 평화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구상에 골고루 자원을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럼 이 모순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교역해라. 교환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남는 거는 상대방이 해라. 이 간단한 진리를 인류가 깨닫는데 결국 미국 독립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박사는 동양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터내셔널가도 만들고 코민테른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겉보기에는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 공산주의가 사실은 가장 폐쇄적이고 반국제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별이죠. 국가 하이어라키 만든 거죠. 네.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인데 국가 자체가 하나의 신분제로 그래요. 들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헌의회 개회식 때 네. 이승만 당시 의장이죠. 아직 대통령 선출 예. 전이었으니까 네. 기도로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럼 이제 신생 국가가 이제 성립했을 때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독립선언문 말미에 그 몇 가지를 썼잖아요.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 근데 모든 나라의 독립선언문에 우리가 독립하면 이렇게 하겠다. 권리와 의무를 적시한 독립선언문을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문이 하나의 모범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감옥에서 번역을 하면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일생 동안 그걸 가지고 외교 독립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생 국가가 이제 막 탄생하는데 우리가 외부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굉장히 의식했을 거라고요. 미국 독립선언문까지 번역한 주인공으로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함축적인 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가 뭔가 하니 기독교식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상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유교 사회에서도 일찍이 상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상제라는 많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도 유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재 그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젊을 때인데 네. 감옥에서 이상재나 그 위에 선배 노성한 선배들의 하고 토론하면서 유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상제란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 양심이라는 게 말하면 선한 마음, 악심 그래서 1대1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이상재 선생의 글에 보면은 자기가 왜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정을 했는지의 변이가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이상재 선생과 이승만 박사, 젊은 이승만과의 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세계 만방에 우리가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 만들 거다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우리의 전통과도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외부용이고 외부의 메시지고 하나는 내부적인 그런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승만의 이제 외교 독립론,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은 풍찬 노숙한 독립투사들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냐, 이분들의 목적을 폄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요, 항상 말에다가 집어넣는 게 기독교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집어넣지만 우리 독립군이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싸운다. 우리 독립군이 만주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19년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회 열잖아요. 네, 콩그레스. 예, 콩그레스. 예, 퍼스트 콩그레스. 거기에서도 그 말 나와요. 지금 우리 독립군이 시베리아에서 린 장군 휘하에 좀 과장된 거지만 몇만의 독립군이 지금 체코 군단하고 함께 싸우고 있다. 어울려서 함께 싸우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중경의 임시정부를 얘기를 꼭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는데 그게 우리의 대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는 구미위원부고 해가지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래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지 뭐를 잘라버리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를 더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위대한 역사학자인 신채호는 네.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랬죠. 신채호 선생님 잘 알다시피 정말 투철한 애국지사이면 틀림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반은 구시대의 학자시고 애국자고 그 다음에 이 박사는 젊은 신세대의 세계에 대한 눈이 넓어진 신세대 독립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완용인데 없는 나라를 팔아먹을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건 결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국제 정세가 좀 요동칠 때 약소민족 독립론도 나오고 등등 이럴 때 이제 이승만 박사는 만약 조선 독립을 시켜준다면 신탁 통치로 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신채호가 격분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에는 저 유명한 윌슨 대통령의 12개조가 원래는 그 식민지를 다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전부 식민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이 식민지의 그 국제적인 그 책임감, 권리 의무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차선 책임원관이 국제연맹 하의 위임 통치론, 국제연맹 하의 위임 통치론인데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루즈벨트가 국제연합하의 신탁 통치입니다. 그건 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위임 통치에 대한 그 이승만하고 정황경이 편지 보낸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도 보냈어요. 키가 조그만 양반, 그 언더우드에 그 양자했던 북한에 납치된 근데 두 분의 글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점이 나는 게 저기입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그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걸 보면 말이에요. 그분은 또 파리까지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의 그 편지를 청원서를 보면 감성의 그 호소를 합니다. 김규식 말씀 맞습니다. 김규식이에요. 네. 김규식 박사도 훌륭한 그 선각자고 독립운동가에 틀림없지만 그 글을 보면은 감성의 호소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학장을 하는데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이승만하고 정황경이 같이 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만국의 자유통상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칸트에 바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만국의 통상지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임 통치가 되면 그 나라에다가 군사시설 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청년들을 그 군인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국제연맹 규약에 보면. 그리고 이 박사의 그 글을 보면은 조선을 만국의 통상지로 만들어주면은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진다. 그게 바로 지금 그 얘기냐. 시장으로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독립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 거니? 있는 나라를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식민지를 시장, 만국의 통상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군사시설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을 군대에 끌려가게 하지 마라.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거죠.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 나라의 그 자유통상 경쟁이니까 누구 하나 그 탐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찍이 감옥에서 쓴 감옥 이전에 그 제국신문에 쓴 논설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독립을 그나마 부지하고 있는 건 여러 나라와 통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벌써 감옥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위임 통치안도 사실은 신채호 선생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채호 선생님 그 옛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임 통치론은 또 다른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 위임 통치론 얘기가 나오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조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예. 일본이 부당하게 식민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거기다 더하기 이건 마사리크가 한 얘기예요. 식민지가 되면 외부에 대한 창구가 다 막힌다. 그런데 그걸 이 박사는 뭐라는 거니 이랬어요. 우리도 다 막혔는데 하나 열린 게 있다. YMCA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사리크로 돌아가면 마사리크가 뭐라고 하는 거니 1차 대전 끝나고 식민지들도 대외 창구가 많이 열렸다. 그게 뭔가 하니 국제기구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만 국제연맹이든가 그렇죠. 그 산하에 무슨 노동기구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이게 많이 독립국인지 아니든지 간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려서 이 식민지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과만이었다.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위임 통치를 하게 되면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보면 서양 선교, 영국 선교사가 한국 간다니까 코리아, 그 콜시카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간다니까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더니 뭐라는 거니?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코리아를 갑니다. 주님이여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죄송합니다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사릭도 보헤미아라는 이름에서 체코를 바꾸는데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 대의를 그 세계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되도록이면은 많은 나라에 일단 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의를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데 순서가. 그러니까 위임 통치를 청원하면서 이제 코리아가 국제연맹에 일단은 뜨게 된 거죠.